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내일은 8월 31일 금요일. 벌써 8월이 지나가는구나. 그쵸? 여름이 끝났어. 아, 비가 뭐 이렇게 오냐, 아이씨. 언제 추워져요? 금방. 네. 4계절이 끝났죠? 2계절만 있는 거야, 2계절만. 이미 새벽이야? 네. 너와 나만의 시간. 오빠 안 통한 거 같은데? 들어갈 텐데? 세민이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 그럼 들어갔나 봐요. 처음 듣는 거지. 너와 나만의 시간입니다. 아, 소설이에요. 자, 소설은 어떻게 보라고 얘기를 했니? 소설은 크게 두 가지 파트.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에서 첫 번째, 묘사 부분. 그쵸? 자,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기억이 안 나네. 인칭 잡으라 얘기를 했지, 그치?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리고, 전지적이냐, 관찰자냐, 그러고 따져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끊어 읽기. 끊어 읽으시고, 자, 끊어 읽을 때는 기준이 세 가지. 시간이 달라져요. 공간 달라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인물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꼴랑 요거야, 소설은. 요것만 봐도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소설 재밌잖아. 그렇죠?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들 있지. 모의고사 보다가 소설 파트 나오면은 그 내용에 빠져가지고 문제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 자, 작품 개관. 갈래는 단편소설, 짧다. 전후소설, 전후라는 말은 전쟁 다음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격은 사실적, 리얼리즘. 그 다음에 실존주의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존주의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실존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자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실존이고요. 그 다음에 휴머니즘이라고 되어 있네요. 휴머니즘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그쵸? 인간다운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휴머니즘. 배경, 한국 전쟁 중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옹달샘도 있을까?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낙오한 거야, 낙오. 군인 두 명이, 세 명이요. 낙오를 해서 자기네 진지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좀 인물의 말과 행동 묘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묘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제는 전쟁의 비극과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의지. 살아야 한다.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지 뭐. 생존. 그쵸? 대한민국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어디냐,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마존에 있는 부족, 거기서 태어났으면은 뭐하고 있을까, 지금? 자겠네. 해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럼 낮에는 뭐예요? 이렇게 뭐 창 다듬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옷을 만들거나 바구니 만들고, 남자들은 이렇게 창 깎아가지고 원숭이 사냥하고, 물고기 사냥하겠죠. 그게 다 뭐야? 생존.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존이야, 생존. 특징.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참혹한 상황,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인간의 심리가 어떤가?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전쟁을 다루지만 이념 갈등보다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실존주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과 심리를 간결한 문장과 사실적 묘사로 그려내었다. 원래 황순원이 잘 쓰잖아요, 또. 그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소나기. 그죠? 자, 작품의 전체 구성, 줄거리예요. 일단, 현중이와 김일등병이 부상당한 주대위를 부축하며 걸어감. 전개, 주대위가 자살하기를 바라던 중, 현중이는 혼자 길을 떠나. 뭐, 이런 놈들이 꼭 혼자 죽잖아. 그치?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죠? 내가 나 혼자 할 거야! 하고 가면 꼭 되지. 위기, 주대위와 김일등병이 현중의 시체 발견.
절정,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대위가 김일등병의 걸음을 재촉한다. 자, 그래서 이 개 짖는 소리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삶의 의지, 삶의 희망을 나타나는 것이 개 짖는 소리. 결말, 인가를 찾은 후 주대위가 의식을 잃은, 즉 열린 결말이에요. 그래서 주대위가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자, 인물 성격 나오죠? 아주 중요하다. 자, 처한 상황. 전쟁에서 낙오하며 며칠째 산속을 헤매. 이거 얼마나 힘들어. 부상당한 동료는 없고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한다. 아군이나 인가마저도 찾을 기미가 없어요. 살아서 돌아갈 가망이 희박한 절망적 상황이. 그쵸? 먹을 것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렇지? 자, 인물 행위. 주대위. 부상은 입었지만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노력함. 여기서 휴머니즘, 즉 인간애를 느낄 수가 있어요. 현중이. 주대위가 자살하기를 은근히 압박하다가 혼자서 떠나. 꼭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새끼들이 있지. 그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놈들. 김일등병. 주대위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업고 걸음. 역시 김일등병도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머니즘이죠. 인물 성격. 주대위. 설미된 의지가 강하며 인간애를 지니고 있고, 현중이. 나쁜 새끼지 뭐. 그죠? 김일등병.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용상에서 나오는 거 하고 다른 작품 또는 화자의 정서, 다른 시 작품에서 정서 찾는 문제하고 잘 엮어서 나옵니다. 자, 소재, 의미와 역할. 자, pot소리, 아군이 있음, 살 수 있다는 희망. 개 짖는 소리, 인가가 가까이 있음,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 주대위와 김일등병이 인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여기서 pot소리와 개 짖는 소리는 긍정적 의미로 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작품, 시 작품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 그치? 줄쳐놓은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의미는 또는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너와 나만의 시간. 제목만 보면은 무슨 그 멜로 또는 이렇게 러브스토리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앞부분 줄거리.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초여름. 전장에서 낙오한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은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며칠째 헤매고 있다. 한결같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굴곡진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다.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주대위를 나머지 두 사람이 교대로 업고 그들은 무작정 남으로 향한다. 현중이는 무언 중에 주대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달라고 압박하지만, 그쵸? 말은 안 하지만 눈치나 행동이 그런 거야. 주대위는 이를 모른 채 하고, 그쵸? 살고 싶으니까. 저녁이 되자 현중이는 혼자 떠나버린다. 김일등병이 주대위를 업고 길을 나서지만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전진이 더디다. 예. 위기 부분. 날이 밝자 또 걸었다. 어제보다도 쉬는 도수가 잦아갔다. 그쵸? 혼자서 김일병 혼자서 주대위를 업고 가니까 많이 쉬어야 되죠. 김일등병도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든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배었다. 그렇다고 돌불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만도 없었다.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요.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pot소리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함과 김일등병이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여기 틀렸네?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기본 형태가 거칠다이니까, 그쵸?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 얘를 니은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친 숨소리 해야 되는데 거칠은 이렇게 돼 있네요. 틀린 표현. 은근히 저런 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올바른 단어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거친 숨소리 뿐이었다. 그래도 주대위는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 번은 주대위가 저리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일등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대위가 말하는 대로 가보니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귀가 굉장히 좋죠. 교경이도 귀 좋아? 잘 들어? 어렸을 때는 잘 들었는데 지금 좀 좋고. 그러면 이어폰 많이 꽂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어폰 많이 꽂으면 고막이 좀 손상이 되거든. 나도 잘 못 들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항상 이래. 뭐라고?
누구 발표해보세요. 발표한다? 뭐라고? 다시. 이렇게 돼. 여기는 이제 교실이 작으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만,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대인은 어때요? 귀가 좋아. 귀가 좋아서 샘물 소리도 듣고, 그쵸? 포소리도 듣고 이런 거지.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10리길도 못 되었다. 10리면은 1, 2에 400m, 10리면 4km.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는 시름이었다. 그쵸? 너무 힘들어요. 주대인은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얘기를 했죠? 바로 이 부분이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 있네요.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쩍하고 날아올랐다. 까마귀. 보통 이런 때는 전쟁이니까 죽음을 암시한다고 보면 되겠죠. 까마귀. 까마귀가 어떻게 울어? 까마귀. 응? 도겸아, 까마귀 어떻게 우니? 까까. 그쵸? 그래서 까마귀지. 참새는? 참참참참참. 그쵸? 병아리는? 병병병병. 왜? 울잖아요. 맞잖아요, 병아리. 뿅뿅. 뿅 병아리잖아. 아니야? 참새는 어떻게 해요? 아니지. 참참참. 참새잖아요. 아닙니까?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야? 맞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독수리 소리 어떻게 들려요? 그거 슉 날아가잖아. 알아서도 생각하시고요. 까마귀는 까까. 자, 죽음을 암시하죠. 까끈득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리면 김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봤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자, 까마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식사하고 있는 거지요. 식사 시간. 그치? 까마귀들의 식사 시간.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왜 까마귀들은 항상 눈부터 쪼아 먹을까? 왜 그래요? 그것도 좀 있어. 그리고 말캉말캉하죠. 그래서. 자,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바람이 아래는 군복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그러니까 꼭 이래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꼭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가면 꼭 다이. 그지? 그런 거 많이 보죠.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서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우까우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치? 까마귀 입장에서 나 밥 먹고 있는데 저 새끼들 왜 안 가고 지랄들이요?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간결한 문장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자, 간결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짧지? 그치? 보통 짧은 문장은 두세 줄에 한 문장 정도? 그렇게 나간 것도 짧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극단적으로 더 짧죠? 맞는 얘기.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잦은 장면 전환은 없죠.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병렬적 구성은 뭡니까?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지. A 사건, B 사건 이렇게 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이야기 본 적 있어요? 효경이 본 적 있니? 본 적 있을 거야. 옛날에 시트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병치를 많이 해요. 하이킥 같은 경우, 그치? 그래서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고 그게 나란히 가다가 한 군데에서 이제 교차하는 그런 구성을 많이 띱니다. 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소설은 사건 두 개가 병렬적으로 가는 게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 다음에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극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2번 가에 제시된 공간적 배경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좁고 답답한 공간. 아니죠? 얘는 지금 산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경계가 삼엄하다. 번성하고 화려하다. 적막감이 흐른다. 평온하고 안락하다. 답은 4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함과 기밀등병에 몰아쉬는 숨소리, 거칠은 숨소리뿐이었다. 이거 어때요? 적막감이 흐르지. 그치? 고요하다는 얘기죠. 3번 앞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뭡니까? 쉬는 도수가 많아졌다. 도수란 말은 횟수, 쉬는 횟수가 많아졌다. 왜? 힘드니까. 그걸 찾아볼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 김일등병이 혼자서 주대의를 업고 가느라 기력이 떨어져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이 황순원 작가는 미필자인가? 군 미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한 명이 부상당하면은 이렇게 부목을 만들고, 이렇게 들 것을 만들거든? 왜 안 하지? 업고 가는 게 힘들어, 진짜. 그치? 그러니까 부목은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 2개 하고 윗 옷 벗어서,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쌓여. 그러면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요거 들고 그냥 끌고 갑니다. 이게 더 편하거든. 덜 무겁고. 근데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혹시 황순원 아저씨는 군대를 안 갔다 왔나? 군대 가면 배우는데, 난 동현이 배울 거야. 이제 군대 가면 배워요. 열심히 해. 자, 4번 주대의가 니은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니은이 어딨나요?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군의 콧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치? 그럼 콧소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군 진지가 되는 거니까. 그쵸?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소모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소모즈 사람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반은 이제 사이보그 인간 기계고, 또 여자 파트너도 귀를 고쳐가지고 멀리서도 소리 잘 들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소리 들을 때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들렸어. 그 드라마 상에서는. 지금은 600만 불이면 얼마냐? 60억. 그치? 60억 정도 600만 불이죠. 뭐 추신수가 1년에 버는 돈이 뭐 200억인데 뭐. 네. 질문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자, 두 사람은 이쪽으로 아무데나 쓰러지시 누웠다. 너무 기운이 없어요. 현주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나눴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렇죠? 여기 이유가 나와 있고요.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발음이 안 되냐? 까욱까욱하면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이 들어누워 버렸다. 자, 그러면 돌을 왜 집어던져요? 까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 까마귀를 내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에 대한 거부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떨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하나, 이유 하나.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쵸? 그래서 까마귀를 내쫓아 주려고 했지만 어때요? 너무 기운이 없어. 그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있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봐. 이런 게 이제 실존이란 얘기예요. 막 전쟁 상황에서는 어때? 여기서 누가 뻥 날라가고 막 이러면은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쵸? 너무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적막한 공간에서, 그쵸? 같이 생활했던, 같이 있었던 사람 시체를 보고 까마귀들이 있고, 그치?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자기 생각이 되는 거죠. 그쵸? 김일병의 생각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힌 걸 보는 이보다는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랐다. 즉 뭐예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기 싫다는 얘기죠. 이거 좀 착한 것 같아, 김일병이. 동현이는 착해? 그래, 나중에 이렇게 뭐야, 대위쯤 달면 중대장쯤 되거든? 중대장들 아프고 그러면은 많이 좀 업어줘.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정.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눌렀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시간 배경 이제 밤이 되겠다, 그치? 저 소리를 좀 듣게. 주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모간의 소리로 포소리세. 자, 포소리 희망. 예, 드디어 들었어. 포소리를 들었습니다. 포소리 들은 적 있니? 누구나? 없어요? 효명이는? 포. 이거 폭죽 터지는 소리는 비슷해요. 폭죽 멀리서 폭죽 터뜨리면 뭐가 하늘에 울리지. 도동동동 그 소리야. 비슷하게 들려요. 총소리는 들어봤어요? 총소리는 콩 볶는 소리 나지? 저쪽 여기 뒤쪽에 하면은 이제 문학구장, 그 문학산 있잖아. 거기 예비군 훈련장 있거든. 거기 가면은 총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따당따당 뭐 이런 소리 많이 나.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그쵸? 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봅니까? 근데 이 주대위가 아주 기가 막혀요. 포소리 멀리서 들리는 포소 딱 듣고 아군의 포야 155mm 종류도 다 맞춰. 이 주대위의 감변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면 물으려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40리 1, 2에 400 10리에 4km 40리면은 한 16km 정도. 뭐 거리도 파악하고 그치? 방향도 파악하고 포 종류도 파악합니다. 귀가 좋습니다. 귀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금고? 금고 딸 때 이렇게 청진기 갖다 대잖아. 그거래요. 그러면 진짜 들려요? 문 열릴 때 그 소리가 탁탁 맞춰지는 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건 전문가들만 또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직업? 아니면 어떤 직업이 좋을까? 응? 귀가 잘 들린다. 어떤 직업? 뭐 영어 선생님? 발음 안 좋은 애들. 그건 좀 아닌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쵸? 실망했어요. 너무 멀어.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이란 말 앞에 무슨 말 넣어줄 수 있습니까? 시시각각. 그쵸?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치? 나 때문에 괜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구나. 현중이도 죽였는데 내가 일찍 죽을걸. 이런 생각일 겁니다. 자,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쵸?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이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결심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쟤라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네요. 문제 5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김일등병은 주대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틀렸죠? 주대위의 말을 신뢰합니다. 왜? 귀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포소리 그러니까 네 이렇게 희망을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머지 확인. 김일등병은 주대위보다 먼저 죽기를 원한다. 그렇고요. 주대위는 현중의 죽음에 자책감을 느꼈죠? 내가 진작 자결했더라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대위는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자결 결심. 주대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네요. 혹시 효경이도 뭐 죽고 싶은 적 있었어? 없어요? 도현이는 이제 군대감이 생겨. 화생방 들어가면 와씨. 근데 화생방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눈 좀 따갑고 콧물 좀 나오고 좀 숨 좀 못 쉬는 거. 한
한 5분 정도? 예. 진짜. 숨을 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숨는 게 이렇게 희한하게 죽는 건 아니고 죽을 정도로는 숨 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쓸 수 있다. 자, 사건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와 라이를 비교 내용 적절. 다에서 시작된 인물 간의 갈등이 라에서 더욱 그러니까 여기는 인물 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다에 비해 라 원에서는 인물들의 처한 상황의 비극성이 두드러지게 대신되는 거죠. 점점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죠. 나머지 확인. 다와 달리 라 원에서는 인물들의 처한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여지 없고요. 라 1과 달리 다에서는 특정 인물이 지닌 능력 강조 이런 거 없었고, 라 1에 비해 다에서는 인물들의 미래 낙관적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화가고 있네요. 7번. 이 글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뭡니까? 뭐야, 동현아? 응? 죽음에 대한 공포감? 효경아, 뭐였니? 안 되네. 까마귀. 자, 기억과 같은 행동이 담긴 기밀등병의 심리를 서술하시오.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어딨나?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죠. 이제 그것을 좀 떨쳐버리려고 돌을 던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글들을 보다 보면 자꾸 노래가 연상이 돼요. 돌을 던졌어?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짠짠짠. 자, 그는 기울분명을 향해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귀 진짜 좋아, 그치? 16km 밖에서 나오는 포의 소리를 듣고 포 종류도 확인하고 방향까지도 짐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를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치? 자기네 죽으려고. 바로 그때 주대위의 귀에 은은한 포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기밀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다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자,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기밀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아.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기밀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그쵸? 개 짖는 소리, 개가 있다는 것은 민가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치? 사람 집이 있다는 얘기니까 삶에 희망이 생겼어요. 자,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기밀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귀에는 안 들리니까. 그쵸? 주대인은 기밀등병에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자, 뭘 줘요? 기밀등병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그치? 또 좌절하고 체념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대인은 기밀등병에게 삶의 희망, 삶의 의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는, 나도 살고 싶고. 기밀등병이 들어오는 혼자 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체념했어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땅! 이해됩니까? 공간과 썼죠?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치? 청각의 촉각화. 공간과학적인 표현 나와 있고요.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어둠 속에 주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기밀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그쵸? 아마 이 기밀등병은 영문과가 아닌 것 같아요. 영문을 몰라. 그치? 왜? 분수를 모르면 수학국 모르는 거고, 그죠?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국어를 못하는 사람. 영문을 모르면 영문과가 아닙니다. 자, 기밀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대희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너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총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9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김일등병은 권총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아니죠. 깜짝 놀랐고요. 주대희는 김일등병에게 명령을 따르도록 위협했다. 이게 되겠네. 그치? 총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있으면 동영이도 총 많이 쏘겠네. 10번. 이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은 불빛조차 없는 어두운 산속을 촬영 장소로 해야겠어. 맞고요. 등장인물들은 말쑥한 군복 차림으로 단정한 느낌 틀렸죠.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매고 있는데 말쑥하다, 좀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안 되겠지. 2번이 틀렸다. 11번 문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무엇입니까? 은은한 폿소리, 니은은 개 짖는 소리, 그 다음에 디귿은 권총 소리.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인물들이 고대하는 소리 맞고, 기역은 니은보다 더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쵸? 16km. 니은은 기역보다 인물들을 더욱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다. 틀렸죠? 그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주대희가 확신을 했어요. 삶의 의지를 확신했습니다. 4번. 디귿은 기역과 달리 긴장감 조성 맞고요. 니은은 기역, 디귿과 달리 인물 중 한 사람만 듣는 소리. 그치? 주대희만 들었습니다. 12번 문제. 가에서 주대희가 김일등병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뭘 주고 싶었어요? 삶의 의지. 뭐 간단하게 쓰면 이게 되겠지. 그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고 싶었고 자기 자신도 이것을 받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돌아섰다. 좀 서. 엎인 주대희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러고는 앞으로.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이죠.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희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은 동안에도 김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대희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는 뭐예요? 이렇게 헤매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욕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대희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기는 뭡니까? 이 부분에서는 김일등병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거지. 그치? 김일등병의 심리가 드러나면서 주대희를 향한 원망이 되었어요. 야,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헤매. 대위님이 헛개비를 보셨나? 헛개비를 들었나? 이러다가 죽는 거야? 아, 너무 힘들어. 원망스러워. 이런 감정이죠.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제서야 김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너무 힘들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 귀 뒤에 와닿는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쉬고 싶고 그냥 자빠지고 싶은데 권총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이렇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서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자, 여기는 자 개수를 듣고 쭉 왔지, 그치? 저 청각적 이미지를 따라서 왔는데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요? 시각적 이미지로 확신이 되었다. 그쵸? 청각 이미지가 시각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끝납니다. 이해되죠? 자, 열린 결말이지, 그치? 주대의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기절한 건지 안 나타나 있어요. 자, 독자로 하여금 여운을 느끼게 해주려고 요딱으로 작품을 마치 화장실에 가서 일 보다 만 것처럼. 자, 13번. 이 글에서 인간애를 가장 절실히 드러내는 요소는 들려오는 소리 온 감각을 집중한 주대위의 모습, 죽음을 앞두고 기밀등병을 끝까지 걷게 한 주대위의 행위, 명령에 의해 끝까지 주대위를 업고 거는 기밀등병의 끈기, 주저앉고 싶었지만 쉬지 않고 발을 떼어놓은 기밀등병의 의지, 힘겹게 걸어온 기밀등병과 주대위 앞에 나타난 인가 주민의 그림자. 자, 인간애를 가장 절실히 드러내는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일까? 어떤 거 해당돼요? 판단 잘해야 되겠지? 효경아, 몇 번? 잠시만요. 몇 번? 골라. 아무나 골라. 동현씨 몇 번입니까? 2번. 4번이요? 주저앉고 싶은데 왜 쉬지 않고 발을 떼놨어? 그 원인을 봐야 돼. 얘는 왜 주저앉고 싶었는데 계속 발을 움직였습니까? 권총 때문이죠. 위협 때문에. 위협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얘는 인간애를 볼 수 있어요? 안 되지. 3번? 이것도 위협이잖아. 2번. 이건 2번이죠, 2번. 왜 그래요? 살리려고, 주대인은 얘를 살리려고 위협을 했단 말이야. 그치? 이게 인간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인간애가 드러나는데,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주대인과 권총으로 위협하는 게 인간애입니다. 진짜 얘를 내가 싫어서 미워서 죽이려고 위협하는 게 아니죠? 살리려고 하는 거야, 살리려고. 워낙에 절망에 쌓여있으니까, 체념했으니까, 그런 애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총으로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작가가 부분을 집필하기 위해 세웠을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말 부분이에요. 극적 장면 제시함으로써 깊은 예원. 맞네? 공간적 배경은 변화 아니고요. 사건의 의미를 해설 없고, 세밀한 외양 묘사 아니죠? 그냥 그림자만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여기까지 맞죠? 어떤 사람이 나오긴 했어? 또 다른 갈등 예고?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네. 기억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러다가, 그럼 헤매다가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어디 보자. 아무도 할 수 없는 행동하다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고생하다가, 이거 되겠네요. 16번. 사에서 김일등병이 주대위를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는 여기 있네. 그치? 아무런 소용도 없는 고생을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대위를 원망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자, 계속해서 주요 문제 한 번 더를 보자. 박스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와 나만의 시간. 이 작품은 6.25 전쟁인 낙오병들을 등장인물로 하여 이들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졌어요. 도망친다는 얘기지. 패주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부상을 당한 주대위 그리고 주대위를 힘겹게 업고 가야 하는 현중이와 김일등병이 처한 극한적 상황과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실존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보이는 본연의 모습을 강조하는 제목. 어때? 너와 나만의 시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보이는 본연의 모습.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너와 나가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 아니고, 전쟁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지향 아니고, 극한적 상황에서 추억하게 되는 아름답게 행복했던 아니고, 힘겹게 패주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미래는 낙관 정말 아니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그치?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실존입니다. 자, 이번 문제. 이 글에 김일등병이 훗날 회고하는 글을 썼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줄친 것만 볼게요. 주저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권총으로 나를 걷게 했다. 맞고 당신은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틀렸죠? 알긴 개뿔. 위협하니까 그냥 걸어간 거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러다가 헛고생하고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주저히를 원망했습니다. 3번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을 인물들의 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기억은 까마귀, 니은은 개 짖는 소리. 기억은 공포심이지, 그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니은은 삶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의지를. 그래서 긍정과 부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학습활동 1번 패스, 2번. 자, 보기는 이 소설의 앞부분에 나오는 현중위의 꿈이다. 이 내용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개미 구멍으로는 언제부터인지 흑빛과 같은 누런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같은 빛깔을 한 커다란 왕개미 한 마리가 구멍 입구에 있어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삽시간에 개미 시체가 가득 쌓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미 시체가 아니고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는 것이었다. 자, 의미 1번. 꿈의 의미. 꿈속의 개미떼가 처한 상황은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 즉 꿈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현중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꿈꾸면은 뭐 뇌과학자들, 뇌화학자들 그리고 뭐 이렇게 의사들이 말할 때 꿈은 정보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을 꾸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었던 것들, 그렇죠? 그것을 이제 기억을 재편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 파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꿈에 한번 영상처럼 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 대한 것도 꿈을 꿉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원 쪽으로 나오는 거죠. 진짜 이미지가 겹치는 거야. 이미지가 겹쳐서 나오죠. 그래서 꿈속에 보면은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막 귀신이 나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 있는 어떤 것이 그렇게 변형되어서 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는 쫓기는 꿈을 꾸면 좀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고, 행복한 꿈을 꾸면 역시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고. 왜? 행복해지고 싶어서. 제일 좋은 꿈은 뭐예요? 제일 좋은 꿈은 아무 꿈도 안 꾸는 게 좋다고 그러죠? 자, 눈 감고 딱 떴을 때 몸 개운한 거, 그게 아주 잘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꿈을 매일 꿔서 짜증이 나요. 꿈속에서 일하고. 자, 전쟁이라는 시대상과 관련하여 왕개미의 상징성. 폭력이지 뭐. 폭력과 권력, 그치? 일반 개미들을 무참하게 대가리를 댕강댕강 하고 있으니까. 다음 3번. 다음은 에리히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업도의 줄거리다. 이 작품과 너와 나만의 시간을 비교하여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자.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자, 교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 문제가 지금 교착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음을 호소하며 국민 총궐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드높아진다. 이에 고교생 파울 보이머는 다른 학생들과 지원병으로 전쟁에 나간다. 그런데 전쟁터는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통치자들의 논리와는 판이한 곳이었다. 보이머와 함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이성과 신조를 잃고 오로지 과학하고 비정하고 부조리한 전쟁터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전쟁터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우들은 차례로 전사하게 되고 최후까지 살아있던 주인공도 결국 1918년 가을의 어느 고요한 날에 전사하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전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사령부 보고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기록될 뿐이었다. 1번. 배경과 주제 측면에서 두 작품은 공통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의 보편성에 대해 발표해보자. 자, 보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 인류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 감정, 그쵸? 이런 걸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경,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주제, 전쟁의 폭력성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전쟁 속에서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그치? 전쟁이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동 지역에서 뭐 내전, 시리아 같은 경우, 그쵸?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경우, 특히 시리아, 와, 꼬맹이들 다 죽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게 있었지? 지중해 건너가다가 배 뒤집어졌나? 그래서 애가 하나 죽어서 그리스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시체가 온 거야. 3살짜리 꼬마아이 시체가. 본 적 있어요? 인터넷으로? 애가 엎어져 있고 위에 빨간 티셔츠 입고 있는 애. 굉장히 끔찍하죠, 이게.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싸우긴 뭐 그냥 다 이익이죠, 이익. 그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면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 판단, 그리고 배려, 양보 이런 거를 못 배워가지고 국어를 열심히 하면은 다 배우게 됩니다. 자, 두 작품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의 특수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너와 나만의 시간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작품은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관 각각의 역사, 문화, 환경 등에 따라 고유하고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를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예시가 되겠네요. 4번은 패스. 자, 쭉 넘어가서 논맹의 노래는 나오니? 민요는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와요. 쭉 넘어가서요. 뒤쪽에 보면은 그 조친문이라는 고전 시가가 있습니다. 조친문 그거를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되지?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못 찾았어요. 조친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지럽다. 올라간다. 오호 올라간다. 256이요? 네. 오늘은 조친문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길어요. 조친문이고요.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조친문 근조. 누구 죽을 때 근조라고 하지, 그치? 죽었어. 누가? 침은 뭐예요? 바늘. 그러니까 바늘질을 하다가 바늘질이 부러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바늘이. 그래서 얘를 위해서 충문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제사 형식의 글이에요. 제사 형식의 글. 그래서 갈래는 고전 수필이고 한글 수필. 네. 네, 빨리 갔다 오세요. 고전 수필이고 한글 수필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어떻게? 추모적, 고백적, 신변잡기적. 자, 신변잡기라는 말 좀 풀이를 해볼까? 수필에서 신변잡기라는 말은 이 말만 알고 있으면은 뭐 소설이 아니지 수필의 특징이 다 잡히지, 그치? 기억나니? 기억 안 남? 신변잡기요? 신변을 잡아요. 원래 이게 자신 주변에 잡스러운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거든. 풀이하면은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일을 기록했다. 이게 신변잡기야. 그쵸? 그럼 봐라. 자기 일이야. 다른 사람 일이 아니죠? 자기 일이란 말이야. 그 경험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야. 고백적이죠. 그 다음에 주변의 일을 썼어. 그치? 주변의 일을 썼으니까 내용상의 소재에는 제한이 없다. 소재 제한이 없고요. 잡스러운 일입니다. 그치? 잡스러우니까 비전문적.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기록했다. 사실적. 이해됐지? 됩니까? 네. 그래서 원래 수필의 특징이 신변잡기인데 신변잡기라는 말 풀이만 해줘도 수필의 특징들을 쭉쭉쭉쭉 뽑아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추모적, 바늘이 부러졌어요. 고백적, 신변잡기적. 그래서 제재는 바늘. 주제,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애도. 애도는 슬픔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특징, 비유, 열거, 대꾸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송도고 이 조침 되게 어렵게 나왔어, 문제가. 내용 묻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학교에서 풀이를 해가지고 많이 좀 헷갈린 점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문의 형식을 취하여 작가 자신의 안타까운 심령 강조. 제문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그런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늘을 의인화하여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며 대상을 잃은 슬픔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자, 봅시다. 유세차. 자, 이게 제문 형식이야. 유세차. 이거는 이제 제삿날에 이렇게 막 충문을 써요. 제문을 써, 충문이 아니지. 제문을 써가지고 읽어. 항상 처음에 들어가는 게 유세차, 모년모월, 모심 이렇게 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뭐하고 언제 죽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문의 형식이고요. 유세차, 모년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이 여자야. 이거 바늘이 아니고 이 바늘을 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 처지가 남편이 없네요. 미망인, 그치? 남편이 없고,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침자, 문자자를 붙였습니다. 바늘이 되겠지? 침자에게 고하노니, 말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로운, 이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늘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의 흔한 바이로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사람은 미망인입니다. 그쵸? 남편이 없네요. 그리고 자기는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바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너무 흔해. 도처, 여기저기에 너무 흔해서 바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슬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다. 오호 통제라. 통제라는 말은 슬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감탄사가 나와 있고, 아, 슬프다.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자, 바늘한테 너, 뭐 침자라고도 했고 너라고도 했고, 그치? 의인법이 들어가 있네요.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지금까지 27년이라.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느질을 한 것을 27년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지 아니하리요. 이런 얘기.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 마음과 몸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행장, 지금까지 해온 일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자세히 적어 연결하노라. 사람이 죽을 때 영면에 들었다, 연결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시작되죠. 연전에 몇 해 전 우리 시삼촌께 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물으와. 자, 사신입니다. 사신을 따라간 거예요. 사신을 따라가서 북경, 베이징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그리고 이 바늘이 어떤 바늘? 중국산. 지금 뭐 중국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조선 때 중국산은 최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쌈은 무슨 뜻? 쌈? 바늘 개수가 몇 개죠? 12개인가? 24개인가? 이게 한 쌈인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바늘 침에 막 이렇게 꽂혀 있는 거를 한 쌈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가까운 일가에게 보내고. 이건 선물 받았으니까, 그치? 이걸 다 나눠준 거야. 비복들, 그러니까 하인들도 쌈쌈이 나눠주고,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그러니까 연분, 뭐 관계, 인연이 각별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럽뜨렸으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면서 바늘 많이 부러졌다는 얘기네.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오래도록 보존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하지 아니하리요. 자, 계속 서리법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자, 여기는 나와 있는 것처럼 바늘을 얻게 된 내력이 나와 있네. 그쵸? 네, 중국산이야. 좋아요. 지금 중국산 하면 조금 질 떨어지겠지만 조선시대 때 중국산은 좋아. 그래서 굉장히 아꼈습니다. 다음 단락. 나의 신세 방명하여. 방명, 운명이 기박하다는 뜻이고요.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오, 자녀도 없네. 자, 위에서는 미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남편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인명이 흉한하여, 사람의 운명이 흉악하고 모질러서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집안도, 가난합니다. 침선, 바느질의 마음을 붙여, 너로 하여금,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니 생애 도움, 그러니까 이것으로 바느질로 생계를 꾸렸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오호 통제라. 오 슬프구나.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얘기를 해줬죠. 그치? 자식들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너 의나 들어가 있고요.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 사물 가운데 명물이요 철 중에 쟁쟁이다. 바늘을 철로 만드니까 쟁쟁 으뜸 이런 뜻.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 오랜 옛날부터의 충절이다. 그쵸? 바느질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이잖아. 그치? 이걸 협객으로 표현을 하고 굳세고 곧다 바늘이 길게 되어 있으니까 추워 같은 부리는 말한 듯하고 뚜렷한 귀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나와 비단의 난봉 난은 그게 뭐예요? 난조, 봉황 두 새를 난조와 봉황과 공작을 수도올 때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 사람 힘이 미칠 바리요 서리. 그러니까 바느질하면서 이렇게 술 놓을 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늘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호 통제라. 슬프다.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자, 보면 자식이 귀하지만 손에서 놓을 때도 있고 비복 하인들이 순하지만 명을 거스를 때도 있나니 대구법이 있고요.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요후의 응함을 생각하며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이 말은 뭐니? 자식과 비복보다 낫다는 얘기야. 자식과 하인들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고요. 천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타락을 놓아 겹고름에 채웠으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저거 이렇게 입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바늘 몇 개 꽂아두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녀의 놀이개라. 밥 먹을 때 만져보고 잠잘 때 만져보아 너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 저기는 바느질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겹실을 꿰었으니 봉황의 꼬리를 두르는 듯. 바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실 이렇게 꾼 거죠. 이거를 봉황의 꼬리로 표현을 했고, 땀땀이 떠갈 적에 숨이 머리와 꼬리가 상응하고,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바느질하면 이렇게 끼었다가 이렇게 끼잖아.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상응하고 솔솔이 붙여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이생에 100년 동거하였더니 오호 애제 슬프구나 바늘이여. 금년 10월 초 10일 술시에 저녁 때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깃을 달다가, 관대는 이제 관복이죠.
여기 이제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에 무심코 작근등 부러지니 깜짝 놀랐다. 아야 바늘이야 두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빻아내는 듯 두고를 깨쳐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하리롭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편작의 신술로도 편작 뭐 전국시대 이름난 의사라고 되어 있네. 신비한 솜씨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동네 장인에게 떼이련들 어찌 능히 떼일 것인가.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옵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 없네. 오 통제라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라. 이거 조심하지 못했던 탓이다. 무죄한 너를 마치니 죄 없는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라. 누구를 탓하면 누구를 원하리요. 자 이거는 중국 고사가 나타나 있고 어떤 내용이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설명은 길어서 뒤에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래서 누구 탓하냐 누구 원망하냐 이 내용.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요.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그 모습은 눈 속에 보이는 듯하고 특별한 품재는 타고난 재주는 심해가 상막하다. 마음속에 끼친다. 내 비는 물건이나 무심하지 아니하며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고지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일시생사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기를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 슬프다 바늘이여. 그래서 결사 부분에서는 슬픔을 나타내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다. 동현씨 자요 동현씨. 자네. 자 1번 이 글의 지필 동기를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정든 대상을 잃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 두 번째, 이 글의 표현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사물의 인격 부여했고, 사물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사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우회적 방식으로 전한다. 이건 아니죠.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상태에 대한 인물의 감정을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치? 바늘 부러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사물이 지닌 가치를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부각시켰지? 자식하고, 이렇게 하인들, 비복들과 비교를 통해서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다. 3번 공통적 태도 김정희 배소만 저상. 자 월화노인을 통하여 저승이 하소연에. 자 월화노인 누굽니까? 남녀 인연을 묶어주는 사람. 월화노인을 통하여 저승이 하소연에 내세에는 내가 되고 아내 되고. 자 내세는 다음 생이 되겠죠? 내세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은 지금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슬픔을 그 슬픔을 어떻게 해? 다음에는 내가 아내가 되고 내가 먼저 죽어서 나의 슬픔을 알아다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공통적인 태도 어디 봅시다. 몇 번이 되겠니? 3번이 되겠네요. 대상과 헤어지게 된 현실에 안타까워한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어디 있나? 기억이 뭡니까? 무심중간? 보이지가 않아. 아 여기 있네요. 무심중간에 작은 등 부러지니 깜짝 놀라라. 아 바늘이여 조동강 났구나. 니에는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빻아내는 듯 등등등등등등.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 여기 아니고 3번 어디 갔지? 4번 문제군요. 4번 니은으로 인해 작가는 기억의 상태가 될 건 틀렸네. 거꾸로 됐다. 그쵸? 기억 때문에 니은의 상태가 된 거지. 기억에서는 바늘이 부러지는 게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뭐 정신이 뭐 혼비 뭐 어쩌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5번 바늘이 부러진 것을 제 탓이라고 여기며 탄식하고 있다. 맞니? 누구를 탓하면 누구를 원망하리요. 맞고요. 4번 바늘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맞아요. 어딨지? 안 보이네? 누비면
그쵸? 바늘로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3번, 바늘에 대한 각별한 마음, 맞니? 네. 그 다음에 2번, 바늘이 부러진 사정을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요?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 여기 틀렸네. 여기는 바늘이 부러진 사정. 바늘이 부러진 사정이 아니고, 그치? 이렇게 술을 놓거나 옷을 만들 때, 옷을 지을 때 그 솜씨가 어찌 인력으로 할 수 있으리요. 다 바늘의 공이다. 바늘이 잘해서 그렇다. 이렇네요. 그 2번이 틀렸고. 6번. 이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가 있습니다. 유와 백인이사. 여기 있는 사자성어, 중국 고사가 나와 있어요. 자, 중국 진나라 때 선비 백인은 왕도라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수차례에 걸쳐 상소하여 그를 구출하였으나 왕도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얼마 후 백인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왕도는 그를 구출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않아 결국 백인은 죽게 된다. 후에 왕도는 백인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 올렸던 상소문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통곡하면서 비록 내가 백인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는 나로 인하여 죽었다 하며 자책하였다. 1번. 이 글의 바늘은 보기의 백인과 연결지을 수 있다. 2번. 이 글의 작가와 보기의 왕도는 소중한 대상을 잃었다는 점에서 처지가 비슷하다? 그래요? 3번. 이 글의 작가는 바늘이 부러진 상황을 접하고도 보기의 왕도와 같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글쎄. 4번. 이 글의 작가가 바늘이 부러진 후에 느끼는 슬픔은 보기의 왕도가 백인이 죽음을 접한 후에 자책에 대응받고 이 글의 바늘은 작가가 즐겁게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도왔다는 측면에서 보기의 백인이 왕도를 위해 올린 상소문과 연결지을 수가 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게? 3번이요? 그치? 노력했죠. 그래서 뭐 편작을 불러오랴, 뭐 대장자에게 때이런들 붙일 수 있을까 등등 굉장히 애달파 있습니다. 7번. 이 글의 작자가 바늘에 정을 붙이게 된 이유를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요 부분 나와 있죠. 그치? 신세가 방병했고 자녀가 없고 그 다음에 가산이 빈궁해서 침선에 마음을 붙였고 그 다음에 생애를 도운 적이 적지 아니한다. 즉 생계 유지도 하고 등등.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 자녀가 없어요. 일찍 죽지도 못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남편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집안도 가난해. 그래서 바느질에 마음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질문 없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